2021년 7월 초의 어느 월요일 아침, 피곤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한 남자가 화성경찰서 안으로 황급히 들어섰다. 자신을 30세 이민준이라고 소개한 그는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람은 형사팀의 박광호 경위였다. 이민준 씨는 자신이 울산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 한두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르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아내 박선미 씨 28세는 네 살배기 아들과 시아버지 이강식 씨 54세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가족은 집에서 직접 순대와 돼지고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평소 아내와 매일같이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사흘 전부터 아내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다. 아내의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다는 메시지만 나왔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형사님. 이민준 씨는 불안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부부는 매일 통화를 했습니다. 적어도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고요. 너무 걱정이 돼서 아버지 이강식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전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아내가 화가 나서 옷가지를 좀 챙겨 어디론가 가버렸고 어린 아들까지 내버려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아들을 끔찍이 사랑해서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아들을 두고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휴가를 내고 밤새 차를 몰아 곧장 이곳으로 와서 신고하는 겁니다. 이민준 씨의 진술은 박광호 경위에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의 실종 사건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건이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전한 이야기는 상식적인 어머니의 심리와는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구석이 많았다. 그날 아침 박경희가 직접 이끄는 수사팀이 이민준 씨와 함께 화성시의 작은 마을에 있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이민준 씨의 집은 교외 농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단층 주택으로 세 구역으로 명확히 나뉘어 있었다. 앞쪽은 유리 진열장과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놓인 작은 가게로 순대와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었다. 중간 구역은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고 가장 뒤쪽에는 이강식 씨가 암돼지 몇 마리와 식용 돼지 무리를 키우는 작은 축사가 있었다.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이민준 씨의 아버지 이강식 씨는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는 체격이 크고 피부가 검게 탔으며 눈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아들이 경찰까지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이강식 씨는 꽤 놀란 듯했지만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들어와서 물 한 잔들 하시게. 이강식 씨는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우리 며느리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야. 말다툼 몇 마디 했다고 그렇게 철없이 집을 나가버릴 줄이야. 그는 이민준 씨에게 전화로 했던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날 며느리 박선미 씨가 처가에 보낼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거절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박선미 씨는 화를 내며 이런 궁핍한 생활은 더는 못하겠다고 소리치더니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갔다고 했다. 그 역시 화가 난 상태라 그냥 내버려뒀고 겁만 주다가 돌아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사흘째 감감무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박광호 경위는 이강식 씨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아버지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무언가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팀은 이민준 씨 부부의 방을 조사해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했다. 방은 단출했고 가구도 많지 않았다. 옷장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는 옷 몇 벌이 사라진 듯 빈 공간이 보였다. 하지만 예리한 수사관들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화장대 위에는 작은 보석함이 그대로 있었고 그 안에는 이민준 씨가 결혼 선물로 준 금귀걸이 한 쌍과 금팔찌가 들어있었다. 박선미 씨의 지갑도 서랍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신분증과 보험증, 약간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여성, 특히 돈 문제로 갈등을 겪은 사람이 값비싼 귀중품과 가장 중요한 신분증을 두고 갈 리는 만무했다. 이민준 씨 부부의 네 살배기 아들 민우는 집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을 보고 아이가 겁을 먹자 박광호 경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민우야, 요즘 엄마가 놀러 데리고 나가줬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엄마 어디 갔는지 기억나? 엄마 자요. 엄마 자고 있어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아이의 대답에 수사관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아이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일 수도 있지만 무심코 어떤 진실을 말해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집을 나서며 박경위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강식 씨의 이야기에는 허점이 너무 많았고 며느리의 비정상적인 실종에 비해 그의 반응은 지나치게 침착했다. 박선미 씨가 정말 집을 떠났는지 명확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이 근처에 CCTV를 설치한 집이 있습니까? 박경희가 이민준 씨에게 물었다. 이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맞은편에 번듯한 2층 집을 가리켰다. 네, 저기 건너편 집이요. 건축 자재상을 하시는데 2달 전쯤에 도둑 방지용으로 아주 선명한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했어요. 그중 하나가 저희 집 대문을 똑바로 비추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중요한 한 줄기 빛이었다. 만약 박선미 씨가 정말 사흘 전에 집을 나갔다면 이웃집 카메라에 반드시 그 모습이 찍혔을 것이다. 반대로 그녀의 모습이 전혀 찍히지 않았다면 이강식 씨의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며 박선미 씨의 실종은 더 이상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게 된다. 수사팀은 즉시 이웃집으로 가서 협조를 요청했다. 다행히 집주인은 매우 협조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집 CCTV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녹화되며 일주일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이강식 씨의 집 대문을 비추는 카메라의 최근 3일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을 허락했다. 곧이어 전문 장비를 갖춘 과학수사팀 요원이 현장에 도착했다. 중요한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는 안전하게 복사되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박경희와 팀원들은 녹화 영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민준 씨가 아내로부터 마지막 전화를 받은 날 아침부터 시간을 되감았다. 화면 속에서는 시간이 1시간 1분씩 흘러갔다. 마을길을 오가는 사람들 차들이 보였고 마당을 쓰는 박선미 씨의 모습도 보였다. 아들의 손을 잡고 골목 어귀로 나가 과자를 사오는 모습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정오부터 현재 시점까지 박선미 씨가 자전거를 끌거나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서는 장면은 단 한순간도 기록되지 않았다. 지난 사흘간 대문을 드나든 유일한 사람은 이강식 씨뿐이었다. 진실은 명백해졌다. 박선미 씨는 결코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강식 씨의 말은 전부 꾸며낸 이야기였다. 박광호 경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집안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 당시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시아버지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실종 사건은 이제 특별히 중대한 의혹을 품은 형사사건으로 공식 전환되었다. 문제는 그 굳게 닫힌 철문 뒤에서 박선미 씨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이강식 씨는 어떤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CCTV 분석 결과는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화성경찰서에서 박광호 경위는 새로 발견된 모든 사실을 지휘부에 즉시 보고했다.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영상이 담긴 녹화 테이프는 단 하나의 진실을 증명했다. 박선미 씨는 자신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 시아버지 이강식 씨가 꾸며낸 이야기는 어떤 비밀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연극에 불과했다. 단순 실종 사건은 이제 특별히 중대한 정황을 포함한 형사사건으로 격상되었다. 수사 가설은 이제 단 하나의 그리고 가장 끔찍한 가능성에 집중되었다. 박선미 씨는 자신의 집안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제일 용의자는 다름 아닌 시아버지 이강식 씨였다. 그는 수사기관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행위는 피의자가 범죄를 은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경희는 상급자와의 회의에서 분석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의 시신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이강식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물적 증거를 찾기 위해 피의자의 거주지를 전면적으로 수색해야 합니다. 이강식 씨의 집과 영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이 그날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즉시 승인되었다. 상세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다. 한 팀은 집에 가서 영장을 집행하고 동시에 다른 팀은 이강식 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할 예정이었다. 목적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분리하여 그가 수색을 방해하거나 남은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날 오후 대규모 경찰 인력이 이민준 씨의 집에 지리민했다. 분위기는 첫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압수수색 영장이 낭낭하게 낭독되었다. 영장을 듣고 수많은 경찰관의 등장을 본 이강식 씨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2명의 수사관을 따라 묵묵히 차에 올라 경찰서로 향했다. 이강식 씨가 떠나자 특수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팀이 작업을 시작했다. 수색은 일시엠의 오차도 없이 전면적이고 꼼꼼하게 진행되었다. 집 축사, 그리고 특히 앞쪽에 있는 식품 가공 및 판매 구역이 철저하게 조사되었다. 주거 구역에서는 수사관들이 특히 욕실에 주목했다. 육안으로는 욕실이 매우 깨끗해 보였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이 루미놀이라는 특수화학 약품을 사용하자 벽 아래쪽과 타일 틈새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나타났다. 이는 이 구역에 피가 있었지만 매우 철저하게 닦아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흔적이었다. 이 혈흔은 너무 미미해서 무언가를 단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이곳에서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심을 더욱 굳히게 했다. 수사팀은 돼지 축사와 사료를 끓이는 곳이 있는 뒤쪽 구역으로 이동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그들은 큰 통에 담겨있는 조리된 돼지 사료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위해 가져갔다. 아직 목적은 불분명했지만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해준 곳은 바로 순대와 소시지를 가공하는 작업장으로 사용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작업대, 고기 절단기,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대형 산업용 고기 분쇄기가 있었다. 겉보기에는 분쇄기가 매우 깨끗했고 방금 세심하게 닦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경험은 범죄가 종종 가장 닦기 어려운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한 과학수사팀 요원이 현장 전체를 사진으로 기록한 후 분쇄기의 부품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기계 앞쪽의 분쇄판을 제거한 다음 안쪽의 스크류를 천천히 돌려 밖으로 빼냈다. 스크류가 본체에서 빠져나와 깊숙이 자리한 4개의 날이 달린 분쇄 칼날 뭉치가 드러났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여야 했다.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회전축에 단단히 감겨있고 칼날 뭉치 틈새에 끼어있는 것은 수많은 검고 긴 머리카락이었다. 그 옆에는 기계의 기름때 무수히 많은 분홍빛을 띤 아주 작은 살점 조각들이 붙어 있었다. 마치 잘게 갈린 살점처럼 보였다. 찾았습니다. 요원이 외쳤다. 박광호 경위가 즉시 다가갔다. 그는 여성의 머리카락과 의심스러운 유기물 조각들을 유심히 살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흔적이었다. 범인은 아마도 이 고기 분쇄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시신을 처리했을 것이다. 이 가설은 너무나 잔혹하고 상상을 초월했지만 눈앞의 증거는 그것이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핀셋과 전문 도구를 사용하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가장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수거했다. 모든 증거물은 별도의 증거봉투에 담겨 신중하게 기록되었다. 분쇄기의 칼날 뭉치와 스크류 전체도 분해되어 밀봉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심층 분석을 받게 되었다. 한편 화성경찰서 조사실에서 이강식 씨는 침묵과 범행 부인이라는 단 하나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가택 수색이 자기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부터 부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불쌍한 시아버지 피해자인 척 연기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강식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인물이었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침묵만 지키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늦은 저녁, 박광호 경위는 현장 감식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고기 분쇄기에서 머리카락과 인체 조직으로 의심되는 조각들을 발견했다는 자세한 보고를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이강식의 침묵을 깨뜨릴 무기였다. 박 경위는 모니터링 룸에서 나와 일방향 거울을 통해 이강식의 완고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연극은 곧 막을 내릴 터였다. 그가 아무리 완강하게 버텨도 과학이 곧 증명할 진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집된 모든 증거물을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시오. 박경희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긴급 DNA 감정을 요청하고 박선미 씨 방에 있던 빗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해 대조 샘플로 사용하도록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받아야 하오. 수사관들과 사건의 핵심 용의자 사이의 심리전은 잠시 중단되었다. 이제 모두가 실험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DNA 감정 결과는 이강식의 거짓말을 산산조각내는 마지막 망치가 되거나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이었다. 하지만
발견된 증거들로 미루어 박광호 경위는 정의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증거물이 밀봉되어 보내진 지 48시간이 흐른 후 화성경찰서 형사팀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이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수사관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단계였다. 법의학 전문가들이 과학적 증거를 분석하는 동안 조사실에서 용의자 이강식과의 심리전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강식은 매우 완강한 상대임이 드러났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초기 진술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그는 며느리가 말다툼 끝에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CCTV에 찍히지 않은 것은 뒷문으로 나갔거나 바로 그 순간에 카메라에 오류가 생겼을 수 있다고 변명했다. 수사관들의 모든 질문에 그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강압 수사를 당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며느리를 잃은 슬픔과 함께 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의심까지 받는 불쌍한 시아버지 역할을 연기했다. 이강식 씨 몇몇 이웃 주민들이 박선미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밤에 당신 집 쪽에서 날카로운 비명 공포에 찬 외침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광호 경위가 정면으로 물었다.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군. 이강식은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집은 돼지를 키우지 않소. 밤에 배고프면 서로 먹이를 차지하려고 꾀꾀거리는 게 일상인데 사람들이 돼지 울음소리를 사람 비명으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해 침착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확실한 물적 증거 없이는 조사는 출구 없는 맴돌기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침착함이 단지 거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껍데기를 부술 만큼 강력한 한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한방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준비되고 있었다. 구금 이틀째 되던 날 늦은 오후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김영철 서장의 손에 긴급히 전달되었다. 그는 즉시 박경희와 수사본부의 핵심 멤버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소집했다. 사무실 문이 닫혔다. 김 서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DNA 감정 결과서를 꺼냈다. 그는 기술적 절차를 설명하는 페이지들을 훑어보았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방아는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고요했다. 마침내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박경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군. 김 서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이강식의 집 고기 분쇄기 스크류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에서 채취한 DNA 샘플은 피해자 박선미의 DNA 프로필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는 그녀의 빗에서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과 대조하여 확인되었다. 둘째, 같은 장소에서 수거된 조직 조각들의 DNA 샘플 역시 피해자의 DNA와 100%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감정기관의 확답을 듣자 방 안에 누구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끔찍했던 가설이 과학적으로 사실임이 증명된 것이다. 박선미 씨는 살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신은 시댁에서 매일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바로 그 고기 분쇄기로 훼손되었다. 이 범죄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은 모든 이의 상상을 초월했다.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 김 서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박경희 마지막 조사를 준비하게. 이제 저 악마가 머리를 숙이고 죄를 인정하게 만들 시간이네. 마지막 조사는 그 직후에 진행되었다. 이강식은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다. 그는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그는 자신과 수사기관 사이의 바둑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박광호 경위가 다른 수사관 한 명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바로 자리에 앉지 않고 테이블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이강식의 맞은편에 멈춰 섰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강식 씨, 우리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박경희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기회를 거부했죠.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우리는 CCTV 영상으로 그 이야기가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이강식은 침묵하며 책상을 내려다보았다. 이웃이 들은 비명은 돼지 울음소리라고 했죠. 아주 빈약한 변명이었습니다. 박경희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기소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박경희는 이강식의 바로 앞 책상 위에 국과수 원장의 붉은 직인과 서명이 찍힌 DNA 감정 결과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마지막에 굵게 표시된 결론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이강식 씨,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경희는 한 단어 한 단어 마치 범죄자의 심리를 내리치는 망치처럼 또렷하게 말했다. 당신의 분쇄기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살점 조각의 DNA는 당신 며느리 박선미 씨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제 당신 며느리가 바로 이 기계 안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강식은 감정 결과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이 커지고 동공이 수축했다. 지난 이틀간 그가 애써 유지해왔던 침착하고 완고한 껍데기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에서 박경희에게로 다시 서류로 시선을 옮겼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손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고 넓은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는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거짓말을 할 수도 이야기를 꾸며낼 수도 있었지만 과학이 증명한 진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며느리의 머리카락, 며느리의 살점이 그의 기계 안에서 발견되었다. 더 이상 죄를 부인할 길은 없었다. 조사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완고한 침묵이 아니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자, 궁지에 몰린 짐승의 침묵이었다. 마침내 격렬한 내적 갈등 끝에 이강식은 고개를 들었다. 완고함은 사라지고 공허함과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범죄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는 듯한 한숨이었다. 맞습니다. 그는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했습니다. 다 술 때문입니다. 제 아내 악마 때문입니다. 이강식의 첫 자백은 마치 지옥의 문이 살짝 열리는 것과 같았고 지난 며칠간 감춰져 있던 끔찍하고 어두운 진실 전부를 드러냈다.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조사실에서 며칠 전만 해도 불쌍한 시아버지 역할을 하던 거구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은 인간성과 도덕을 짓밟는 것이었다. 이강식은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자백했다. 그 외로움은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와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점차 그의 머릿속에 병적인 생각을 싹트게 했다. 그는 창고와 욕실 사이의 벽에 몰래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곳을 통해 그는 며느리가 가장 사적인 시간에 있는 모습을 훔쳐보는 변태적인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그의 내면의 짐승 같은 욕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폭발할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운명의 그날 밤 찾아왔다. 그날 저녁 이강식은 마을의 정육점 친구 몇 명과 술을 마셨다. 그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는데 특히 친구가 권한 야관 문주를 많이 마셨다. 남자의 정력을 강화시킨다고 알려진 술이었다.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멀리 일하러 가 있고 네 살배기 손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욕실의 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술기운과 욕망이 그를 한 번도 감히 해보지 못했던 행동으로 내몰았다. 그는 더 이상 작은 구멍으로 훔쳐보지 않고 직접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갔다. 욕실에 있던 박선미 씨는 시아버지의 짐승 같은 얼굴을 보고 극도의 공포에 질렸다. 그는 달려들어 폭력으로 변태적인 행위를 하려 했다. 박선미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핥히고 물어뜯으며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그녀를 죽인 거요. 이강식은 차가운 목소리로 자백했다. 그때 난 취해 있었고 이웃들이 들을까봐 무서웠어. 만약 일이 터지면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테니까. 당황한 나머지 그녀의 입을 막으려고 손으로 목을 졸랐어.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만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갔지. 내가 손을 뗐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어. 며느리를 목 졸라 죽인 후 술에 취해 이성을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욕되게 하는 마지막 짐승 같은 행위까지 저질렀다. 술이 깨고 동이 틀 무렵 이강식은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도의 공포가 그를 덮쳤다. 그는 시신을 처리해야 했다. 그는 뒷마당에 묻을까 생각했지만 조만간 발각될 것이 뻔했다. 강에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여자가 실종된 시점과 거의 동시에 시신이 떠오르면 경찰이 분명 자신을 수사할 것이었다. 그리고 정육점 주인으로서 해체 작업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의 머릿속에서 가장 완벽하면서도 가장 잔인한 시신 처리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며느리의 시신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기로 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침착함으로 이강식은 며느리의 시신을 자신의 작업장으로 끌고 갔다.
그는 매일 돼지고기를 해체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칼과 도마를 이용해 피해자의 시신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능숙하고 냉정하게 일했다. 살점은 전부, 이강식은 마치 평범한 일을 설명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쇄기에 넣어 곱게 갈아서 순대와 소시지를 만들었소. 내장은 소시지 껍질로 썼지. 그리고 뼈는 전부 뼈 분쇄기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사료에 섞어 돼지에게 먹였소. 그렇게만 하면 아무도 영원히 내 며느리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는 수사관들에게 작업장 구석에 있는 대형 산업용 냉동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는 피해자의 살로 만든 순대와 소시지 전부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으며 포장과 라벨까지 꼼꼼하게 붙어 있다고 말했다. 아직 단 하나의 제품도 외부로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강식의 자백은 끔찍한 범죄의 전모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것은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었다. 조서 작성이 완료된 직후 수사팀은 법의학 전문가 및 검찰 관계자와 함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은 이강식이 지목한 냉동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